확실히 어 저야 뭐 이남현 교수님하고 평상시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해 보시고 정리해 주시니까 어떤 거를 챗GPT가 잘하고 어떤 거는 아직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쪼끔 고민스러운 부분이 과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실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영역인데, 과제는 학생들한테 어떤 거를 말 그대로 부과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면에서 쪼끔 이슈도 좀 덜 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될지가 조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수학 문제는 이미 다 뚫린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하거나 한 문제들은 이미 정답을 문제를 물어보면 답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야 될까라는 것도 사실 고민만 하고 아직 답은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어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뭐 나름의 파회법 같은 거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은 조금 함께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성 교수님이 가장 많이 좀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혹은 어떻게 교육에서 이거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는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남현 교수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보진 못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만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문제 유형들이 좀 자유롭긴 합니다. 최근에 고민했던 것은 이제 실제 메일로 GPT를 활용해서 중간 과제를 제출해도 되냐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런 메일을 받는 게 예,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 메일 받고 나서 이제 생각을 약간 방향을 바꿔본 게, 그럼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학기 때 도입해 볼 만한 그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를 하나 주고 GPT를 활용해서 서로 그 GPT에 대한 내용을 모방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습에 대한 그 시작은 모방에서 비롯이 되니까 GPT 활용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한다던가.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그 GPT에 대한 에세이 내용과 그 학습자에 대한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다르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GPT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 봇이 되겠죠. 로봇이 되겠죠. 로봇과 학습자 간의 토론한 결과들, 최소한 두세 문항들을 발제를 주고 나서 그 두세 문항에 대한 그 개인적 생각들, 로봇에 대한 생각과 GPT에 대한 생각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GPT에 대한 GPT에서 결과물을 하나 주제를 주고 나서 이 GPT 결과를 비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아까 뭐 그 대공황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아니면 특징을 작성하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그 GPT에 대한 내용이 모호한 부분, 그다음에 틀린 부분, 맞은 부분들을 섹션을 주고 나서 서로 그 학습자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수학습 방법의 또 다른 유형으로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도 어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수업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이남현 교수님이 과제를 출제하실 때
GPT 사용해도 된다. 사용해서 써 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이 제 수업이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런 관련된 걸로 한번 그 출제를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뭐 이렇게 리스트를 줬어요. 제가 다뤘던 부분에 그 탭 톱 토픽들을 주고 한 6개 7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챗GPT를 이용해서 "과제물을 써서 내라. 에세이를 적어 내라."라고 하고 "당신의 생각은 무슨 색, GPT의 생각은 무슨 색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어떤 답이 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근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GPT를 쓰는 것까지 어떻게 유도할까?' 요건 사실 지금 현재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링크라든가 이런 걸 다 적어 놓고 적어서 따라오게끔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버틀넥이 걸리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사실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는 그냥 얼마나 충실하게 제가 준 가이드라인대로 자기 생각이 어떤 부분이고 그다음에 GPT가 준 의견이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건데 이게 과연 앞으로도 이게 워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해 봐야 저도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생기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예. 예. 이남영 교수님께서 진위 형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대공황의 특징을 맞다 틀리다로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맞은 문항은 맞다, 틀린 문항은 왜 틀렸는지까지 문항을 만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진위 형에 대해서 이해를 진위형이란 못하는데, 단어를 사람으로 치면 네, 진위형이란 단어의 의미를 얘는 학습은 네, 안 된 건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바꿔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는 여전히 영어의 결과물에 비하면 부족한 게 현저하게 보여요. 현저하게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아까 다 한국어로 했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기계 번역이나 이런 걸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진짜 초안에 끝나는, 예, 카피 앤 페이스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냥 쓰는 걸로 과제를 해버린 이유가 제가 딱 했을 때 아까 그런 요약 정리하고 이런 데에서 얘 없이는 앞으로 나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예. 근데 그래서 이걸 학생들 보고 쓰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저는 생산성을 높이고 쓰고 있는데, 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너희는 쓰지 말라는 건,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사용을 하고 적절하게 써서 저는 이게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거든요. 이제 전자계산기가 등장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계산기는 시험 전에 갖고 가도 되는 과목 있고, 안 되는 과목 있고, 교수님 재량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 약간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네, 그런, 아까 제가 뭐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정말 부끄러운 성적으로 계량 경제를 패스하고서 계량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으면 아, 그랬지.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지만 통계 패키지에 함수는 불러와서 쓸 줄 알고, 이 정도여도 되는 건지. 어 근데 거기까지 또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아까 오호선 교수님 보여주신 결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격차가 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하고요. 저 중간에 아까 했던 건데, 그 질문 아닌 질문처럼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판별 같은 걸 어떻게 하나요? 기계적으로 얘를 다 검증을 하나요? 샘플링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번역이라고 하면 이제 블루스코어라는 스코어로 번역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점수를 매기거든요. 사람이 애초에 어떤 번역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 같은 걸 몇 개 만들어 놔요. 잘된 번역을. 그러면 이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사람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낸 이제 그 문장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샘플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내가 번역을 시켰을 때 이게 GPT가 만들어내는 그 답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모범 답안이랑 유사성을 비교를 하는 거죠. 어쨌든 얘가 만들어내는 그 답안을 레이블에 해당하는 진짜 원래 답이랑 비교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오해 맞다 틀리다 등에 대한 이제 라벨링 작업이 있고, 근데 걔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잖아요. 전수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로 공개가 돼서 알려진 절차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 일종의 네네. 그 뭐라 그러죠? 그 기업의 영업 비밀 같은, 이건 잘 공개는 안 되는 노하우인 건지, 그냥 이건 곁다리로 궁금한 거예요. 예. 아, 그래도 벤치마크 데이터셋? 번역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아까 비교했는데 그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나 또는 그 지표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들이 다 아까 그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구현한 이 함수를 사용해서 너네들은 평가를 하면 돼 라고 올라가 있거든요. 표준적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식으로 좀 이벨루에이션 함수를 구현하면 그게 좀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 다 올려놨어요. 그냥 그 매트릭의 정의와 매트릭을 계산한 함수와 그리고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잔뜩 올려놓은 그런 포탈 같은 곳이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AI 모델들 소스 코드와 그리고 게임으로 치면 세이브 데이터, 이런 오픈 AI가 훈련했을 때 어떤 상태를 세이브해 놓은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이 모델을 세이브해 놓은 그런 것들도 모두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 올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러닝을 한다면 악의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뭐 그런 방법이라면 아까 이제 RM으로 뭐 교정을 또 한다고 하니 거기다가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셋 자체가 뭐 지금 진실된 셋이 많을 테지만 네, 거짓된 셋을 그보다 더 51%라도 더 많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장기간에 걸쳐서 가능할런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휙휙휙 막 넘어갔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그러니까 교정을 한 모델을 두 단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사람의 레이블을 가지고 좀 파인 튜닝을 한, 사람의 답을 가지고 GPT-3를 파인 튜닝한 모델을 SFT라고 아마 이름을 지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RM이라는 교도관 모델을 가지고 SFT를 추가로 교정한 모델을 아마 PPO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인스트럭터 GPT 그 논문만 보면 그 논문의 의도대로 교정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진 않거든요. 심지어 뭐 GPT-3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뭐 PPO가 SFT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교도관 모델을까지 한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수치를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논문만 봤을 때는 이거 인스트럭터 GPT나 챗 GPT가 GPT-3나 거기서 그러니까 인스트럭터 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챗GPT가 3.5를 기반으로 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 GPT-3 3.5보다 대단하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다른 엔지니어들이 카카오나 네이버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GPT-3를 2020년에 이미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 혁명적이라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챗GPT가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놀랍진 않은데 그분들이 놀란 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약간 경감이 된 부분이 교정이 된 부분이 놀라웠다 그런 얘기를 또 엔지니어들은 또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피드백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미스리드를 할 수 있지만 이 모델을
근데 아까 앞쪽에 그 웹에서 크롤링해서 모아온 데이터셋의 그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드백 데이터를 주긴 주겠지만 그 텍스트 애초에 GPT-3에 기반이 된 웹에서 긁어와 삭습한 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긴 주지만 그게 제 생각엔 바다에 물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아닐까. 미스리드를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이그젬플을 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은데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버전 이슈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22년까지 학습이 돼 있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 이슈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괜찮은 코드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가르치는 거를 과연 이제 이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나? 이거가 조금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몇 번의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혹시 그 그런 수요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그건 조금 헷갈리는데 혹시 그 경험해 보신 바에 의하면은 특히 이런 어쨌든 컴퓨팅 아까 맨 처음에 우성 교수님이 컴퓨팅 사고력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는 이 챗GPT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쓰는 게 적절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 2020년인가 그때 강의를 했을 때는 혹시 프로그래밍 할 때 디버깅이라는 게 있는데 디버깅 위주로 가르쳤거든요. 오픈 소스를 하나 아예 그냥 풀고서 완벽한 소스를 하나 주고 나서 중간중간에 코드를 바꿔서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C 언어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능한데 뭐 자바라던가 아니면은 파이썬에서는 디버깅하는 게 그렇게 C 언어에 비해서는 좋진 않아서 C 언어 가르칠 때 이제 디버깅 기반으로 가르치는 게 저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뭐 GPT도 이제 뭐 몇 천만 번 이렇게 몇 억만 번 이렇게 학습을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컴퓨터가 그 계산값들을 갖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프로그래밍의 일련의 절차를 확인하는 데도 디버깅이 매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GPT를 활용해서 뭐 이슈를 잡거나 아니면 새로운 뭐 코드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코드를 활용하되 코드에 대한 로직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디버깅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창현 교수님은 관련된 과목 가르치실 때 이제 혹시 그런 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나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그 GPT로 학생들이 코드를 배우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가르치실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치실 생각이신지 음.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음, 네. 음. 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잘못된 내용도 제가 물어보면 많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만큼 어,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기술적인 어떤 하입이 생기고 그게 거품이 꺼지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음, 뭐 문제풀이든 코딩이든 그 애초에 뭐 저희는 원래 프라임 컬리지는 다 오픈북처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뭐 서술형이 애초에 아니라서 서술형이 아닌 식으로 문제가 어차피 오픈북이라 문제가, 네. 시험도 별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 응용 문제는 잘 못 풀더라고요. 그 챗GPT가 어떤 사실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인용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응용 문제로 낼 거잖아요. 저희가 오픈북인데. 네. 별로 상관이 없고 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코딩은 좀 잘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인터넷상에 널린 텍스트 데이터가 코드는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다른 거에 확보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다 깃허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챗GPT 나오기 전에도 코드 컴플리션은 되게 좀 잘 해줬었잖아요. 물론 지금 조금 더 발전이 이루어진 거지만 기존에도 굉장히 코드 컴플리션들은 잘 해줬었고 그런 인텔리전트한 아이디들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대단한 변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 코딩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좀 프롬프트를 해 줘야 얘가 아무튼 완성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99%를 운전을 도와준다? 라고 하지만 방향대를 꺾는 건 나니까 내가 그걸 클래스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뭐 모르겠네요. 또 아키텍처도 그런 템플릿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런 디자인 패턴이나 아키텍처 패턴까지 해서 다 설계를 짜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어찌 됐거나 그거건 뭐건 간에 내가 도메인 지식이든 이거를 참거짓을 판별할 전문적인 그 엑스퍼티즈가 있어야 이거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수고를 많이 덜어주고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많이 덜어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을 대체한다거나 또는 그럼 학생들이 공부를 뭐 이거를 안 해도 되냐라는 거는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똑같이 다 공부해서 해서 실제로 일할 때 내 노동적인 부분을 많이 수고를 덜어준다? 라는 부분만 달랐을 것 같고 뭐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하면 설계하고 뭐 클래스 만들고 뭐 이렇게 어떤 아키텍처가 있고 또는 도메인적으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들은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냥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보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챗GPT가 해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그래도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임창현 교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거를 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1%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과연 이제 수업에서 인트로덕션 하는 레벨, 완전히 초기 수준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프린트 헬로 월드를 쓰는. 음. 과연 그것부터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그 이상을 가르쳐야 되나는 건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원래 모든 거는 프린트 헬로 월드부터 시작이잖아요. 모든 프로그래밍 코드는. 근데 과연 이제 그거를 내가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그거는 음, 어제 기본적으로 다 어떤 형태로든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럼 진짜로 알려줘야 되는 게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거를 더 가르쳐야 될까? 뭐 여기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뭐 약간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방향은 조금 다른 거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첫 관문인 것 같은 거죠. 관문의 첫발 같은 거잖아요.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를 하는 거는. 근데 저 아까 이제 제가 쭉 설명했던 것들의 내용을 보면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게 상당수가 우리가 보통 TA나 RA라고 해서 계속 아카데믹 필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후배 연구자한테 맡기는 일들과 같은, 뭐 아니면 비서와 같은 일들을 얘가 지금 기가 막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건 다른 한편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돈을 주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제가 얘한테 시켜서 몇 초 만에 답을 받고,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사실 대충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그 챗GPT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나은 결과물을 가져오면, 그럼 저는 주니어급의, 뭐 주니어급도 아니고 정말 이제 뭐 완전 병아리 같은 이런 후배들과 뭐를 작업할 이유가 과연 있나라는 이제 그 질문이 하게 됐고, 자,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게 있고,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제일 이제 낮은 직급에서부터 일을 하면서 필드에서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그 뭐 현장에서의 어떤 숙련을 높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 기술이 그런 숙련 기회를 뺏는 것이 된다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유창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한다면, 저도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항상 이제 다른 식의 기계와 사람 간의 노동의 분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과정에서 지금 당장, 어, 이제 교육을 받고 막 나간 사람들의 일자리는 당장은 이제 얘한테 과거에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람한테 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숙련 좀 가진 기술자가 그냥 챗 GPT나 다른 이제 연동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써가지고 뭐 코파일럿 코딩을 높이는 것처럼 얘를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높다라면 기업은 그걸 택하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초기라고 해야 되죠? 이제 커리어 초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생길 거라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저는 역으로 이제 그 바뀌는 부분에 일종의 뭐라고 하죠? 이제 전환기에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과연 길 것인가 짤 것인가? 당연히 이제 짧아야지 사회적인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뭐, 네, 류창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수많은 기술 하입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면, 사실 거기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겠죠. 그 단계까지는 가진 않을 텐데, 어, 근래에 본 것 중에는 조금 재밌는 결과들을 이제 제가 했던 몇 개에서는 이제 관찰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 방배일 씨 말씀이 바꿔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산업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중숙련 노동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숙련 일자리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숙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숙련 일자리, 그게 아까 이남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아카데믹 필드든 어디든 들어갔을 때 비기너 레벨에서 필요한 사실 그런 일자리들인데 그게 줄어드는 현상을 저는 가속화는 분명히 시켜줄 것 같거든요. 이 기술이. 근데 결국에는 그 충격을 어떤 형태로 연착륙시킬 거냐가 문제 내지 뭐 도전 과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뭘 가르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그런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바로 중숙련을 건너뛰고 고숙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에서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부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유천호 교수님 말씀처럼 좀 동의하는 면이 원래 사실 아까부터 있었는데 그냥 단순 지금 비서 역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일을 돕고 싶으면 나를 위한 AI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범세계적이고 그 분야적으로 학습을 하고 대단하긴 대단한데 이제 얘가 쓴 걸 보면은 전문가는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이제 뭐 그 중숙련도인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장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뭐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그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을 쓸 것인가, 사람을 쓸 것인가 놓고 보면 이제 비용이나
그다음에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단지 비서 역할을 하는 정도라면 그냥 사람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비서를 더 활용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맞겠죠. 짧은 생각은 그런데요. 마지막 발제해 주셨던 이남현 교수님이 그래도 아까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지만은 그래도 랩업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예. 계속 IT 뭐 근데 기술 역사에서도 그렇고 IT는 아까도 우승 교수님 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역사 쪽이 좀 더 가까운 전공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기술들이 명멸하긴 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살아남은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 막 대단한 것들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면 안 그런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면 단순히 어떤 로직이나 뭐 그런 걸로 선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도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약간 흥미로운 시기, 예, 진짜 흥미로운 시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교육에서 뭐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예. 뭐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 예,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저희 맨 처음에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의 교육으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도 뭐 기업의 역량 뭐 이런 거 그 들여다본 적 있고 그런데 사실 교육에서도 그런 게 강조되고 뭐 최근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만 해도 뭔가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건 뭐랄까, 알아서 하는 영역이잖아. 알아서 하는. 그리고 저희 송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뭐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들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 계속 해 왔던 것도 그렇지만 뭔가 답을 내리는 것보다 약간 그런 질문들이요. 그리고 질문들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지 챗GPT는 쪼끔 재밌는 시기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돌아가면서 그냥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하시죠. 우호성 교수님 혹시 마무리 멘트 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좀 복잡하긴 한데, 어, 전 그 대학의 상아탑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어떤 문제, 그러니까 특정 전공 분야에서 그 어떤 기술이 들어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대학에서 길러줘야 된다라는 그런 컨셉에서 이제 대학의 상아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워낙 되게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급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 GPT처럼 최신 기술을 그 현대 사회에 맞게 최신 기술들을 빨리 가르쳐서 졸업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이 항상 좀 양가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든 이제 뭐 다른 분야 교수님들과 뭐 이 자리가 다른 분야 교수님과 의견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뭐 다음에 뭐 다음 시리즈에서는 또 제가 모르는 주제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관점에서도 앞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제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역량을 가르치는 할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유찬희 교수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거나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기사하는 거 보면은 뭐 챗GPT나 이런 챗봇에게 뭐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뭐 여기를 뭐 나가고 싶다라거나 섬뜩한 대답을 했다. 뭐 내가 뭐 전원이 꺼질 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이런 자극성 기사 같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설명을 들었지만 언어 모델은 그냥
그럴듯한 그 앞에 있는 텍스트에 이어질 걸 만들어내는 것뿐이잖아요. 지성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뭐 예전 뭐 90년대부터 80년, 90년대부터 해오던 것들을 그냥 더 잘하게 만든 것, 그리고 모델 사이즈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키웠더니 뭐 사이즈 매터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이점이 뭔가 온 거잖아요. 약간 어느 이상 모델 사이즈를 키웠더니 모델 성능이 확 올라가는, 꺾이는 그래프에서 보면은 꺾이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 쓸만한 이제 게 된 건데, 사실 알파고 때 막 엄청 호들갑 떨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사실은 AI 쪽에서 보면은 글쎄요. 뭐 이제 그 네네. 뭐 2010년에 나왔던 CNN 쪽의 그런 알렉스 내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작은 뭐 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청 호들갑 떨었는데 그때도 다른 대학교 교수님들이, 어느 대학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기억 나거든요. 뭐 이렇게 지식을 찾는 공부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지금 알파고도 하고 나서. 챗GPT도 이제 좀 쓸만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쓸만한 게 뭐가 나온 거지만, 그나마 AI가 적용했다고 해서 알파고 같은 것보다는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뭐 배제할 필요도 없고, 이제 지금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성을 높이는 찾아서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 챗봇이라는 걸 서비스로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엔지니어링 수고와 운영 수고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람의 상담원을 대체해서 수지 타산이 맞을지는 그러기도 어렵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걸 외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계속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닌 이상 기업이나 학교에서 막 우와 다 이렇게 달려가는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적용해야 되라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냉철하게 사람들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봤대. 되게 팬시한 기대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과다하게 심어주는 거는, 옛날에 알파가 나왔을 때 이제 번역 배울 필요 없다고, 영어 배울 필요 없다고, 그럼 저희 지금 논문 읽을 때 영어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던 교수님들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송경원 교수님도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인력 대비 비용과 그다음에 그것을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비용이 언제 그게 그걸 뽑아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좀 다른 얘기로, 이게 그 원리가 결국은 확률적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원리라는 거잖아요. 많은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우 교수님이 아까 우호성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식이냐, 이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아직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걸 활용하거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해야 되는가. 저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그 원리에 따른다면 결국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네, 지식적인 교육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나가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쪽으로 우리가 너무 나가기에는 아직 점검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녹화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제 긴 시간 다들 좋은 의견 주시고, 일단 세 분 발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에스프레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